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버트 라슬로 바라바시의 링크라는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에 대한 과학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과학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입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저자가 또 쓴 책이 성공의 공식 포뮬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성공 뒤에 숨겨진 진짜 공식을 풀다라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 과학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그 성공의 요인들이 무엇인가 이제 분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좀 더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링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적용이라고 할까요? 약간 자기계발서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좀 더 이 사회적인 현상 특히 이제 성공이라는 그 현상에 대해서 네트워크 과학으로 설명한 성공의 공식 포뮬러 이렇게 두 권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서 요 그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종형 곡선과 역함수 법칙 분포 이렇게 두 개를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미국에서의 그 공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공항의 노선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공항들이 전부 비슷한 노선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항들이 거의 같은 수의 노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보면은 중앙 평균 값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결 정도가 극도로 높거나 혹은 극도로 낮은 노드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이제 현실 속에서 가능하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제 진짜 현실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특정 공항이 많은 노선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포를 보면은 소수의 노선을 갖는 노드들이 매우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노선이 적은 그런 공항들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링크의 개수가 많다. 즉 노선이 많다. 그런 링크들은 아주 소수다. 그래서 많은 노선을 많은 링크를 갖는 공항 혹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허브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허브 공항이다라는 것이 다 이런 네트워크 과학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허브로서 작동하는 공항들이 소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그림과 요 설명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설명을 하는 것은 무작위 네트워크입니다. 무작위 네트워크. 한번 그 설명을 보시죠. 일단 네트워크라는 것은 그 구조 안에 속성들을 갖고 있으며 그것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의 능력을 제약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머리에 염두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무작위 네트워크로 들어가면은 노드당 평균 링크 개수가 하나라는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거대한 클러스터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노드의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즉, 더 많은 링크를 추가할수록 고립된 노드를 찾아보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뭐 이제 이해가 가는 내용이죠. 이제 공항들이 있는데 노선을 계속 이어주면은 고립되어 있는 공항은 줄어든다. 뭐 이제 당연한 내용이겠죠. 네트워크가 커지면 링크를 무작위적으로 랜덤하게 부여하더라도
거의 모든 노드들은 같은 수의 링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왼쪽에서 본 그림이죠. 모든 공항들이 같은 수의 노선을 갖게 될 것이다. 에르데스와 레니의 무작위적 세계는 평균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같은 수의 아는 사람을 가지며 대부분의 뉴런은 거의 같은 수의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업은 거의 같은 수의 다른 기업과 거래 관계를 맺으며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거의 같은 수의 방문객을 갖게 된다고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선, 링크를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고립되어 있는 것을 주는 것은 확실한데 각 노드들이 평균적인 링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연락처를 10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연락처를 100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작위의 세계로 보는 네트워크 이론은 약간 좀 현실과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에르데스와 레니가 왜 네트워크의 등장을 완전히 무작위적인 과정으로 모델링 한 것일까 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모델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 같은 것들을 충실하게 포착해내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수학적 아름다움에 훨씬 더 큰 흥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죠. 실제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실제의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밀그램의 연구, 60억의 노드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서 임의의 한 쌍의 노드를 선택했을 때 그들 간의 거리는 평균적으로 6단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60억의 인구를 가정을 했을 때 6 친구들만 건너뛰면은 이제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의 어떤 문서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봐도 평균적으로 다른 문서와 19클릭, 19번 클릭하면은 전부 다 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무작위 네트워크가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에 한 노드당 하나의 링크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현실 세계의 네트워크가 흔히 그러하듯 노드들이 한 개의 링크보다 많은 수의 링크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하나의 노드가 하나의 링크만을 갖는 상태에서는 노드 간의 경로 거리는 비교적 길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수의 링크가 추가되면서 노드 간의 거리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좁은 세상, 이것이 모든 네트워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수의 웹페이지나 친구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개 안 되는 링크만 있으면 된다는 네트워크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좀 더 이 좁은 세상에 대한 다른 이론들도 보기로 하죠. 사회학자인 그라노베터는 1973년에 약한 연결의 힘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회학 논문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모여 있는 그룹들이 있죠. 이것을 이제 클러스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하는 이 장거리 그 긴 연결선들이 있죠. 소수의 요거를 그림을 보시고선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을 구할 때, 새로운 소식을 접할 때, 식당을 새로 차릴 때, 최신의 유행이 전파될 때 우리의 약한 사회적 연결이 강한 친분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그라노베터가 그리는 사회상은 내부적으로는 완전하게 연결된 클러스터들이 상호 간의 몇몇 약한 연결들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분절화된 그물망의 모습인데 이것은 무작위적인 네트워크의 모습보다 훨씬 우리의 일상적 경험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이제 친구들이라고 보죠.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돌이들, 문과생들하고 많이 친하겠죠. 전공도 그렇고 이제 접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근데
소수의 과학자, 그 다음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 그런 이공계 사람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분야별로 알아두면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과학자 집단이나 어떤 컴퓨터 공학자 집단이나 거기에 이제 연결받거나 이제 소개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러스터링, 요 이제 모여 있는 집단들, 요게 보편적이라는 발견들은 클러스터링을 사회의 고유한 특성에서 복잡한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격상시켰으며 현실의 네트워크들은 근본적으로 무작위적이라는 견해에 처음으로 심각한 도전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랜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츠와 스트로가치의 모델에서 클러스터링 개수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경로 거리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소수일지라도 장거리 링크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국지적이더라도 괜찮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장거리 링크를 유지하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6단계의 분리라는 현상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지 않은 친구의 링크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연연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장거리 링크들이 세계의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짧은 경로를 갖도록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NS 등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팔로우를 하고 친구를 맺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거울들로 둘러싸이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와 의견이 좀 다르고 성향이 좀 다르더라도 친분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그 장거리 링크들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뭐랄까 이익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시각 관점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죠.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접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의 팀이 연구를 했는데 그들의 자그마한 로봇이 외부로부터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한 움큼의 이 허브가 중요한데요. 특이하게 많은 수의 링크를 갖고 있는 노드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버리도록 강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르데스 레니의 무작위적인 그 평등주의적 모델에서는 그러한 허브가 극히 희귀하기 때문에 로봇이 가지고 온 결과를 설명할 수 없죠. 그리고 이 클러스터와 장거리 링크로 설명이 되고 있는 와츠 스트로가치 모델 역시 특정 노드가 평균적 노드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의 링크를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브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허브를 그러니까 허브가 네트워크에서 발견이 많이 되니까 허브를 설명하는 그런 실험, 과학적 이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 전체에서 진정으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여러 개의 큰 클러스터들에 동시에 속해 있는 노드들이다. 이 중심적인 노드들은 자신의 배우 생활을 통해 매우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한 배우들이다. 웹페이지로는 현대 미술에 대해 취급할 뿐 아니라 인문학 분야의 모든 영역에 대한 링크를 갖고 있는 사이트가 될 것이다. 자, 웹페이지 링크의 분포는 멱함수 벽측이라는 불리는 수식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이죠. 소수의 공항이 많은 노선을 독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멱함수 분포에는 정점이 없죠. 중간에 평균값이 없는 거죠. 멱함수를 따르는 막대 그래프는 단조 감소 커브로서 다수의 작은 사건들이 소수의 큰 사건들과 함께 발생한다. 만약 어떤 행성에 사는 생물체의 키가 멱함수 법칙 분포를 따른다면 그들 대부분은 극히 작을 것이다. 수백 피트의 괴물도 거리를 활보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2m가 넘는다 그러면은
키가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멱함수가 멱함수 분포에서는 5m, 10m, 20m, 30m의 사람도 거리를 막 활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멱함수 법칙은 대개의 현실 네트워크에서 대다수의 노드들은 소수의 링크만을 갖고 있고 이러한 다수의 작은 노드들이 이례적으로 많은 링크들을 갖고 있는 소수의 큰 허브들과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가 분절화되는 것, 끊어지는 것을 막는 기능은 몇몇 허브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아까 공항 그 그림을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멱함수는 주사위를 던져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스템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물리학자들은 멱함수는 많은 경우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전이를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랜덤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웹에서 판별한 멱함수는 현실의 네트워크가 랜덤하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엄밀한 수학적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멱함수는 사실 카오스, 프랙탈, 상전이와 같은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가장 놀라운 개념적 진보의 심장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의 멱함수를 적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네트워크와 다른 자연적 현상들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자연적 현상들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웹, 할리우드, 과학자 공동체, 이건 사회적인 거죠. 그 다음에 세포, 이거는 이제 자연적인 거죠. 그리고 다른 많은 복잡한 시스템들의 배후에 있는 네트워크가 모두 멱함수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은 복잡한 네트워크의 배후에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에 어떠한 법칙이 있다라면은 그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인간들에게 강제되는 법칙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자연은 멱함수를 싫어한다. 보통의 시스템들에서는 모든 양들은 종용 곡선을 따르며 상관관계들은 지수의 법칙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한다. 하지만 시스템이 상전일을 겪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달라진다. 이때에는 멱함수 법칙, 혼돈이 가고 질서가 오고 있다는 자연의 확실한 신호가 등장한다. 상전이 이루는 무질서에서 질서 상태로 가는 길은 자기 조직화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되며 멱함수 법칙에 의해 그 길이 닦여진다는 것을 크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멱함수가 단지 시스템의 움직임을 특정짓는 또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에서의 자기 조직화의 공공연한 표식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허브와 멱함수 법칙이 생겨난 메커니즘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메커니즘. 오케이. 네트워크에 멱함수가 발견된다는 것을 알겠다. 근데 이제 그 멱함수 법칙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그것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노드 중에서 무작위로 두 개의 노드를 선택해서 그것들과 새로운 노드를 링크하는 과정을 무한히 계속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부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링크를 무작위적이고 민주적으로 이제 더해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드들이 더 이상 서로 동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노드들이 승자가 되었던 거죠. 다만 허브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허브는 연결된 그 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성장만 부여를 했을 때는 그 크기가 너무 작고 수가 너무 적었다. 그래서 성장 하나만으로는 멱함수 법칙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호적 연결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는 보통의 노드들이 아니다. 그들은 허브인 것이다. 그들이 잘 알려져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링크들이 그들을 향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웹상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링크하는 웹사이트를 이제 선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브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선호적 연결을 따른다고 하죠. 그래서 성장과 이 선호적 연결을 이제 더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네트워크는 작은 핵으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면서 확장되어 가는데 이 새로운 노드들이 어디를 링크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이미 많은 링크를 갖고 있는 노드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과 선호적 연결을 결합한 이 모델은 허브를 설명한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멱함수 법칙이 생겨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멱함수 법칙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을 설명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과 선호적 연결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네트워크에서 멱함수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확장은 네트워크에 먼저 들어온 노드들이 나중에 온 노드들에 비해 링크를 획득할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진입 순서가 이른 노드에게 확실한 이점을 주고 그들을 링크 부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진입 순서가 곧 멱함수 법칙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허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의 선호적 연결의 법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장과 선호적 연결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도달한 결론은 단순하다. 네트워크들은 무작위적 상태에서 질서 잡힌 상태로의 도중에 있는 것이 아니며 무작위성과 혼돈의 양끝에 있는 것도 아니다. 자연 속에 관찰되는 네트워크들의 기본적 속성들은 성장과 선호적 연결로서 설명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아무리 복잡하고 커도 성장과 선호적 연결이 존재하면 거기에는 허브가 지배하는 척도 없는 위상 구조가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이 척도 없는 모델은 현실의 네트워크에서 관찰되는 멱함수 법칙을 수학적 근거가 있는 이론적 개념으로 격상시켜 주었다.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익부 현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후발주자가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후발주자가 어떻게 이 부익부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구글이 나의 관심을 끈 것은 그것이 선발주자가 이점을 갖는다는 척도 없는 모델의 기본적 예측에서 어긋나는 사례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후발주자로서 성공한 구글이 눈에 들어왔다. 각 노드는 그것의 연결선 수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갖고 있다. 어떤 노드는 아주 늦게 등장했음에도 단기간에 모든 링크들을 긁어들인다. 반면에 어떤 노드는 초창기에 등장했으면서도 선발주자의 지위를 허브로 발전시키는 데 실패하기도 한다. 각 노드들이 서로 다르다. 척도 없는 모델에서 우리는 노드의 매력이 단지 그것의 링크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했었다. 경쟁적 환경에서는 적합성도 영향을 미친다. 적합성이 존재하는 경우 일찍 일어나는 새가 항상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을 확증해 주었다. 적합성은 허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니까 진짜로 괜찮은 콘텐츠라면 서서히 입소문을 타다가 새로운 승자로 등극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시스템이 워낙 좋았으니까 이제 후발주자라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의 빠른 성장은 승자 독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적익부를 보여줄 뿐이다. 그러니까 적합한 노드는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링크를 더 많이 획득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자 독식에는 한 노드가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많은 적자 허브들 중 하나지만 모든 링크를 거머쥐는 스타가 될 수 없다. 구글은 링크스가 비슷한 여러 다른 노드들과 스포트라이트를 나눠 갖는다. 이제 반면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지 적입부 현상이 아니라 완전히 승자 독식 현상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발견되는 승자 독식 현상이 이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물에서 발견되는 현상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자들이 최저 에너지 수준으로 몰려들어 다른 에너지 수준에는 입자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처럼 어떤 네트워크들에서는 적합성이 가장 높은 노드가 모든 링크를 획득하여 나머지 노드들에는 링크가 하나도 없게 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네트워크의 적합성 분포를 보면
그것이 적익부와 승자 독식 중 어떤 양태를 보일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적합성은 가상의 양으로서 각 노드에 대해 적합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과 도구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승자 독식의 양태는 네트워크 구조에 가시적이고 극히 특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존재만 한다면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 세계에서 발견되는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합성을 인정함으로써 척도 없는 모델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적익부의 양태를 보이는 네트워크들에서는 경쟁이 척도 없는 위상 구조를 초래한다. 우리가 연구해온 대부분의 네트워크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보즈 아인슈타인의 응축은 어떤 시스템에서는 승자가 모든 링크를 가질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척도 없는 위상 구조는 사라진다. 현실의 시스템들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적 허브인 운영체제의 시스템만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시스템이 이외에 더 있는가? 물론 가능한 일인데 다만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구글 정도의 네트워크는 많이 발견이 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의 네트워크는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아인슈타인의 유산 이 8장에서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물을 네트워크상의 승자 독식 현상과 결부지어서 설명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약간 좀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 발전사를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9장 이후로는 어떤 현실 세계에 대한 적용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제 9장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서도 상당 부분의 노드를 임의로 제거했을 때에도 네트워크는 붕괴되지 않고 그대로 작동되었다. 그래서 정상 상태로의 복구 능력이 네트워크의 위상 구조에 따른 내재적 속성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큰 허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의 허브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인터넷을 작고 보잘것없는 고립된 조각으로 깨트려 버렸다.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서는 임계점에 이르기 위해 그렇게 많은 노드들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드들을 제거해서는 이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이 소수의 허브를 제거하면 네트워크가 그냥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큰 몇몇 허브를 동시에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7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위적 모델에서 시작을 했죠. 네트워크가 무작위적이라고 하던 동안 우리는 그것을 정적 그래프로 모델링했다. 그 다음에 척도 없는 모델, 이것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새로운 노드와 링크의 추가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인 시스템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그 다음에 적합성 모델까지 나오죠. 노드들이 링크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경쟁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를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은 승자가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이제 발전사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과학에 대해서 알기 쉽게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 뭐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은 그냥 교양적으로 이제 필독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과학의 입장에서는 이 책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제 왜 브리노 라트루라는 또 이제 그 학자가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이론, 기술 철학, 또 사회학의 관점에서 이제 기술은 책이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